처음 찾아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하시고, 그리고 저희 한인프로 김영탁 대표님의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듣고 선생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유병기라고 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우선 드리니까 여기 우리 이정미 부대표님부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냥 하십시오. 네, 정의당 부대표 이정미입니다. 근데 당 관련 부를 빼고 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순서적으로. 네. 예, 부천에 사는 김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천 가시는 막부로 왔다 갔다 하는 정혜연입니다. 부천에 사는 강현구입니다. 관악구 주민 김진영입니다. 포구 좌이동입니다. 서초구 주민 김수영입니다. 소파다운 임진씨입니다. 한인프로 서울 회원 성남당원 정수인입니다. 네, 성남 살고 두 아이 아빠 김태현입니다. 성남당원 최두순입니다. 저 인천 살고 인수범이라고 합니다. 마포의 전광희입니다. 용인에서 왔습니다. 이필기입니다. 네, 권원대표 김현석입니다. 이승환입니다. 인천당원 박성규입니다. 네, 카메라 담당 최현입니다. 네, 서울 사는 정원진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경수입니다. 예, 계속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 시간 제약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은 김영탁 대표님 간단한 인사만 듣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제가 이 토론자로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토론의 전체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5색을 위한 정치 토론이라고. 그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작년 초에 이 토론을 만들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단히 이 사민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었다. 그래서 이 한국형이라는 점을 보시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모색을 위한 이런 같이 보시는 대단히 유보적인 이름을 썼었는데 불과 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 사민주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인식들이 상당히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건 그만큼 1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변화를 보건데 이후에도 이 사민주의가 확산되는 적어도 우리들 내부에서 만큼이라도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힘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사회 전반에 사민의 담론이 확산돼 나가게 하는 것도 바람이 상당히 큽니다. 손호선 대표님 또 오셔서 소중한 강연을 해주시는데요. 연두자 기자회견에서 21세기형 한국형 사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얼마 전에 국가 비전에 대해서 상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포럼 회원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주문은 오늘 이 강연을 듣고 이해를 했다라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정치 포럼의 회원들 같은 경우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통해서 실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인이라고 하는 이 담론들을 적어도 정의당과 주변에 확산시켰던 것이 우리의 공로로 한다면 이제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경로를 찾아나가는 것에 우리의 본실의 노력들을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시게 오신 조선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힘차게 우리의 박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천시민 김선자 이런 관계로 우리가 봐야될지 당원으로 별거해야 될지 뭐 당원이 아니신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당원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제가 오늘 원래 발표하려고 했던 국가 비전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했던 관계자도 굉장히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을 했지만 와서 막상 앉아서 보니까 당혹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제가 강연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강연하면 굉장히 우스울 것 같고 편안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당에 이제 국가비전위원회를 공약을 냈었어요. 국가비전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도 일단 공약을 멋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막상 해놓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서울 광주에서 40일간 농성을 한 이유가 있는데 농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장 이런 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미루기 위해서 40일 동안 모든 공약사항 실행을 미루고 농담을 하는데 굉장히 진지한 분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국가비전위원회 회의 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참 그 한국형 삼일주의 포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뭘 해놨지? 내가 이걸 연구할 필요가 있나? 거기서 오늘 해놓은 걸 갖다가 조금만 바꿔서 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물었더니 그 관계자 몇 분인데 아무도 자신 있는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그걸 거꾸로 여러분께 물으러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색자가 붙어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포럼인 줄 알았더니 좀 시사스럽게 자신이 없으니까 모색을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적이라는 건 너무 고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직 자신이 없구나 라는 생각도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3인 되게 아실 테니까 3인당 당명 논쟁 때 작년 정의당이냐 3인당이냐 또는 민들레당이냐라고 당명 논쟁 때 제가 3인당으로 가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뭐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설서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거나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고개 끄덕거리신 그런 고민이 있었고 이번에도 사실 기자회견 앞두고 삼민주의 문제를 표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다수는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약간 그 문제에 대해서 유보적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제가 이런 걸 한다고 당 내외에 알려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 삼민주의자 맞아? 라는 질문을 했던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삼민주의가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가 기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삼민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건 1980년 겨울 어디쯤입니다. 그때 세상을 뒤집어 엎고 혁명을 하겠다고 꿈꾸던 시절에 레닌 책 읽고 그러던 시절에 그런 책들의 일본어 번역책을 봤는데 항상 거기서 많이 나왔던 표현이 베른슈타인의 류자가 붙어요. 베른슈타인 류의 수정주의. 얘네들은 자본주의와 타협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나쁜 놈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10여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때 가졌던 의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삼인주의라는 것이 어떻든 그 당시 코민턴의 입장과 대비돼서 있었던 것이고 강의라는 건 녹화해서 나중에 얘기해서 잘 모르겠다. 그런 거죠. 혁명의 방법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생산수단을 사유화를 철폐함으로써 평등을 실현한다라는 거죠. 아니, 저는 이 표현이 뭐 크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식한 이해 같지만 반공도덕 시간의 이해 같지만 아직도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민주적 방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변제와 비판의 정치체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철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최소화시키지만 또는 줄여나가지만 공공부문과 또 요새 협동 소유라는 것, 협동 경제의 영역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삼인주의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또 저한테 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참여정부에서 당신이 이랬었는데 참여정부는 어떤 주의였느냐라는 질문도 가끔 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봐요. 저는 뭐 그때 무슨 주의자도 아니었고 뭐 내빈이니까 정책을 다 알지도 않았지만 그때 하셨던 고민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제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책을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고 올로프 팔메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팔메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전기가 나온 게 우리 작년인가 나왔죠. 우리 하수정 씨. 지금 돌이켜보면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삼인주의를 이제 넓게 보면 오른쪽 끝에 한 제3의 길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삼인주의 우파의 현실에서 좌파적인 북유럽 삼인주의, 좌파라는 표현보다는 북유럽 삼인주의를 꿈꾸던 사람이었다. 현실에서 많은 소위 얘기하는 신자유주의와 타협하고 때로는 불종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 속에 나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올해 할 때 그렇게 보면 삼인주의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것인데 이 삼인주의 속에 사실 또 이런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가졌던 우리들 내부에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 혁명적 방법,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그리고 생산수단의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과 다른 정책 노선을 걷는다는 자기 정책 노선을 걷는 자기 선언의 측면들도 우리들 내부에, 여러분들 내부에 이 삼인주의 문제 속에 깔려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의미는 좋긴 좋은데 과연 국민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으로 삼인주의가 타당하고 적절한가? 저는 사실 지금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1세기 삼인주의라고 표현했지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당내에서 토론하자고 해서 문건을 제가 직접 굉장히 능력이 벅차게 쓰기도 했지만 근데 최종적인 결론이 삼인주의라고 이름 붙여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오히려 진짜 저도 유보적이다. 그것이 뭐라고 이름 붙여질지는 아직도 우리가 좀 열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뭐 나온 얘기들은 같이 만든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대표 집회하는 게 아닌데 저는 정기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문도 많고요. 제가 써놓고 오늘 김무성 의원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써준 대로 읽었다고 하듯이 저도 써놓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 내용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했던 부분들이 여기 되게 많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부도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강령할 때 그런 경험들 많이 가시겠지만 농민 부분 빠지면 농민위원회와 전문에서 항의 들어오고 빈민자 빠지면 전민과 그래서 항의 들어오듯이 그렇게 따지면 여성 문제도 다뤄야 되고 인권 문제도 다뤄야 되고 기타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 비전들, 국가 비전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빠져있고 과거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거기다 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 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정리하면서 이걸 뭐 읽지 않지만 몇 가지 문제의식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제가 본문을 쓰고 줄을 우리 비서실에서 애쓰고 끙끙거리면서 붙였는데 붙이고 나니까 주가 본문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주는 주가 어려워서 저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애썼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또 이런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국가 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표현이다.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국가사회의 통합적 비전 같은 것들, 이런 거 거버넌스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까지 그려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구별하고 문제의식을 따로 빼어내서 많이 기술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우리 친구들끼리라고 생각했죠. 저는 뭐 정통 진보 세력이 아니라고 항상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다면 참 굉장히 뭔가 컴플렉스가 많은 것 같다. 컴플렉스 아니라서 이런 거 할 때 항상 물어봅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NL 쪽 사람한테도 물어보고요. PD 쪽 사람한테도 물어봅니다. 과거에 정당이 민주노동당 시절에 진보정당 시절에 내세워서 국가 비전이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다른 두 가지 답변이 있어요.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어떤 것이 진실을 더 정확하게 사실을 설명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이라는 것은 당원 모두라는 뜻은 아니지만 당의 비전이 있었는가. 물론 그것이 강령으로 표현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국가를 지향한다는 게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는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민주노동은 무슨 뭐였더라? 사회국가였고 진보신당이 사회연대 부분. 저는 그게 어려운 사회국가라는 표현은 참 어려운 표현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래서
주장하면 우리 박창규 의원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있었냐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항상 그렇게 고민스러웠던 대목이긴 합니다. 어떻든 당내 연구소에 있었거나 강령에 있었지만 그 강령에 과연 당원들과 토론된 것이냐 그 비전이 당내에서 당원들과 함께 토론한 성과로서 나온 것이냐 이것은 아니었던 것이 중요하다. 거기 제가 그래서 표현을 바꿨어요. 처음에 없다고 썼다가 우리 박창규 3.1포럼 회원의 지적에 의해서 두 번째 편에서 자신하기 어렵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무튼 솔직히 묻지 말고 아무튼 그런 한계가 있었다. 그런 노력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다듬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상생의 사회 얘기를 하는데 상생 제가 이 기억이 나요. 강기갑 대표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통합진보당 당대표를 하시고 난 뒤에 내려가서 작년 총과 권태웅 총장과 함께 이제 내려가서 인사를 드리고 진보정의당을 정하려고 그럴 때인가 아니 진보정의당 정의당으로 바꾸려고 그럴 때가 지금 기억이 갑자기 없어지는데 당명을 뭐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강기갑 대표님의 특유의 사투리까지 상생당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 표현이 좀 그러시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거 뭐 취지는 없는데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던 기억이 나요. 상생이라는 문제가 되게 아주 뭐 상투적인 표현이고 아시겠지만 중상교의 교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불교의 정신이기도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이라고 해서 때로는 이 상생이라는 것이 강자가 약자의 굴종과 타협을 요구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삼인주의를 굳이 우리가 표현하자면 저는 함께 살자는 상생과 다른 건 없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생이라는 것을 한번 끌어올려보자. 다만 이 상생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생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남과 후, 현재와 미래의 공존과 상생 이런 개념으로 넓게 본다면 이것이 지금 시대를 대변하는 어떤 정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을 그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옛날부터 고민이었는데요. 제가 내일 과천 가면 이 대중 강연으로서 내일도 당 관계자들만 들어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중에서요. GDP를 가지고 뭘 얘기하는 게 참 모든 하여튼 발전의 기준이 GDP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객관적이고 개량적인 기준이. 제가 엊그제 트윗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3개년 경제 담화를 보고 빨리 읽어보니까 4만 불, 고용률 70%, 고용률 40%가 4가 뭐지? 4%. 그렇게 들어있죠. 그 세 가지였죠. 그 기사 제목들도 474라고 해서 임기 내에 474를 4만 불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딱 써놓고 나중에 우리 윤찬영 씨, 우리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직접해서 보니까 4만 불이 아니라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의 기초를 쌓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3만 불만 넘기겠다는 얘기인데 마치 4만 불을 달성할 것처럼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제가 이제 그 배경이 보입니다. 작성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473으로 썼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옛날에 4라고 주장하지 않냐 그랬더니 3밖에 하기 어렵습니다. 3만 불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3으로 바뀌면 논란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바꾸자. 그래서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닦겠다는 아주 기교부린 문장이었는데 하여튼 4만 불이라고 얘기하죠. 항상 어느 국가나 GDP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기준을 바꿔보자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행복지수라는 것도 나오고 그 1등 국가가 부탄 여러분들 아시죠? 부탄도 어떻게 전부가 술 마시니까 부탄같이 행복해지는 게 힘들면 부탄가스라도 마셔서 행복해지자고 우리가 베트남으로 농담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뭐 부탄의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GMH라고 불러서 그 국왕이 72년도서부터 그런 입장을 내세우고 국가를 그런 기준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 보면요. 지표 중에 뭐가 있냐면 하루에 하는 명상의 횟수 뭐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국가가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2,000불 GDP, 인당 GDP.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런 것을 제기한다고 하면 거의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OECD 그 영국의 신경제재단인가 거기서 할 때는 그 부탄도 들어오고 저 남태평양 섬도 나와요. 처음에는 그런 섬도 1순위 국가, 행복 1순위 국가로 나오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배제되고
OECD 같은 경우 소위 좋은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10몇 가지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국가 발전의 척도를 삼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가 비전에도 그런 관점에서 서야 되지 않겠냐 문제의식을 여기서 이제 기술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기사를 보니까 주간경에서 이거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 뭐 이런 기사 제목으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 이런 비판을 했지만 저는 행복지수를 언제 개발해서 언제 적용하려는지 모르겠지만 GDP가 아닌 국가 사회 발전의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은 높게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특히 이제 이 문제는 그것도 관계가 됩니다. 생태주의의 수용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생태주의에서 끊임없이 삼인주의자들에게서 던지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당신들도 똑같은 성장론자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아닌 포괄적인 발전의 척도를 세우는 것, 생태주의 문제를 수용해서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소화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원래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이 문제의식 속에 포함시키고 접근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얘기는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국형을 붙였는데 3인주의의 21세기 한국형이 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어디죠? 3인주의 센터 어떤 자료를 얼마 전에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한국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건 전 뭐 공감도 가고 갸우뚱거려지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나중에 질문을 거꾸로 드립니다. 집행위원장님께도 드리고 대표님께도 드리고 한국형이 뭐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거죠. 저는 제 나름대로는 거기 뭐 이제 다른 얘기 다 빼고요. 7페이지서부터 그런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어떻게 우리가 특히 북유럽 상류국가라는 게 노동조합 조직률이 80% 90%까지 갔었고 노사의 힘의 균형 치열한 접전이 있었었고 그것이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가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뭐 떨어져 가죠. 1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3인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의식이고요.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입니다. 나중에 두 번째는 어디나 그렇긴 하겠지만 노동 내부에 진짜 한 계급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격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굉장히 사실 우회적으로 표현했는데 우리 국가비전의 논의 때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99% 대 1%가 아니라 사실은 대기업 노동조합 정규직 대기업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은 한 30% 정도의 이제 기득권층의 성안에 살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문제식도 우리들 내부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99%를 써야 될지 7대3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만 어떻든 저는 여기서 이 기술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가 민주노총한테도 찍히고 싶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분할 지배하려는 것이 자본의 논리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우리 한국형 3민주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건 특히 이제 심상정 우리 원내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지만 대한민국의 복지 전달책 복지가 아니고 나중에 실장 언제도 잘못 얘기하면 큰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복지 체계에 굉장히 많은 민간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지껏 우리의 주장은 대개 공적 복지 영역들을 넓혀나가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넓혀나가자라는 주장이었는데 그 주장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면 이 민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부분을 그냥 몰아낼 것인가 아니면 역할을 줄 것인가 그 공적 역할 소유구조의 민간이 소유한다는 문제에 따라서 공적 역할을 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것이 한국 복지제도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9번째입니다. 어디나 저는 이권 조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3인주의 국가라고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미국에도 있고 어디나 있는데 어떻든 우리나라에서 특히 재벌을 정점으로 한 특권 조직, 이권 조직이 광범위하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특히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기업 개혁 문제와 연결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안 없이 공적 부분의 영역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특히 공적 영역에서의 특권 조직 같은 것들
뭐 제가 이제 모피아나 원전 마피아를 예를 들었으면 사실 이거보다 더 광범한 핵심적으로는 재벌이 있고요. 관료 조직이 있고요. 여기에 연고주의와 지역 연고주의나 파벌주의가 학연주의 같은 것들이 광범하게 연결된 네트워크가 무시무시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벌들 간의 담합부죠. 우리가 되게 가끔가다 이 담합에 대해서 추징했다는 기사 정도 듣죠. 그 담합이 얼마나 적나라하고 진짜 비열할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런 거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은 얘기라서 뭐 다시 반복하지 않겠지만 생태주의자들과 삼인주의자들 사이에 불편함을 해소해야 된다. 녹색 삼인주의라는 표현, 이 조어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태주의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이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의식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형 삼인주의라면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다면 우리 복지국가를 뭐라고 이름 붙일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했는가? 복지국가 그 자체에도 이미 사실 정의로운을 빼더라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에 복지국가는 사후적 복지의 측면들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정의롭다는 수사를 굳이 붙인 것은 여러 가지인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또는 노동 존중 이런 것 그리고 시장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시장 자체의 공정함 그리고 이게 무슨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기득권층과 제가 아까 상생을 얘기했지만 싸울 건 싸워야 돼요. 투쟁할 건 투쟁하고 설득할 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 말만 잘하는 정의로움 저는 안철수 씨도 정의로운 복지인데 거기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싸우겠다는 생각은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 저는 싸울 것과 설득할 것을 병행해야 되는 과제들이 우리들에게 실천적으로 있다. 또는 일국적 관점을 뛰어넘는 세계의 기여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의미하면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일곱 가지를 쭉 했는데 그 설명은 다 안 하겠고요. 첫 번째는 노동 문제입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노동의 참여율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영과 독일의 노사공동결정대로 우리가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영과 정치에서의 참여율을 높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공기업에서는 이 노사공동결정제도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들 그리고 저희 주주자본주의가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아이디어들을 많이 우리가 빌려오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노동의 변화 어떻든 저는 기존의 전통적인 삼인주의의 출발은 생산직 노동자 근력을 중심으로 생산한 생산직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과 자본과의 갈등 관계 그것을 해결하려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노동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고 보고요. 12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그런 뭐 산업별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 우리나라의 생산직 노동자 비중이요. 여기 있는 게 아니었다. 생산직 노동자 비중이 그 주가 많아서 이게 어딘지 뭐 아 8페이지 8페이지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92년도가 이제 최고점인데 그 제조업 노동자가 26%였으나 지금 2012년 16.6%로 10%가 줄었습니다. 또 다른 구성들 중 보시면 이제 도소매 음식 숙박업 비중이 굉장히 커져 있고요. 공공교육 보건복지 분야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일자리와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아주 급격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노동 문제에 대한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제가 잠깐만 조직 문제예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인데 언제 우리가 7, 80%까지 올릴 것인가 100년 지나면 될까 이런 고민들을 가슴에 손을 놓고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우리가 몇 가지 창의적인 모델이 있죠. 10년 유니온 같은 데도 그 다음에 지역 중심의 접근 또 뭐가 있죠. 저는 그 최근에 노사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사협의회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어용노조를 극복하고 민주노조를 만들 때는 노사협의회는 이 어용노조를 대신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거나 노조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관계법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고요. 직선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동조합 조직을
국가 정책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자주적인 조직이고 정당으로선 지원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 조직 역할을 의무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적인 조직. 그럴 때 이 노사협의회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노동자의 어떤 높이는 것 같은 이런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 몇 가지 하고요. 뭐 조세정의 국가가 복지증세 이건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 이의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특정한 이야기 없이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기 이제 지적이 있지만 4인 가구 중심의 복지 시스템을 1인 가구를 포함한 문제가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단순한 노후 대책 수준에서가 아니라 인생의 제2막 2단계 인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줘야 된다. 단지 사후에 연금 받고 취미생활하고 사회봉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맞는 새로운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델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어요. 이것은 뭐 복지 전문가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복지 전망 특히 우리처럼 초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있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설계해줘야 된다. 동네에 있는 구청에서 하는 복지센터 가서 스포츠 댄스 등록하고 춤추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 전혀 아니다라는 문제이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부분은 너무 잘 아시고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 부분들을 하나의 축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통계에도 여기도 나오던가요? 나오지만 지금 현재로서 반 정도밖에 굉장히 많이 법이 바뀌어서 반 정도는 성공하고 반 정도는 실패했다는 대량적 기준들이 나오는데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도매업 식당 창업하면 70%가 많은데 사회적 기업에서 반이 버티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잘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박원순 시장의 공을 굉장히 높게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것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쨌든 물론 그분에 대해서 우리 협동조합 마치를 이끌고 있는 대표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치는 것까지 모델들 만들고 계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굉장히 의식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문제이죠. 그래서 세 개의 축이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 공공부문, 사회적 경제 이 세 개의 축을 우리가 하나의 사회 서로 촉진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경제체제로 만들어가는 의식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문제이식 같습니다. 네 번째, 소위 수태전환 문제입니다. 탈핵 이런 부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뭐 이게 대충 다 보시면 아시는 얘기고 제가 하는 것은 단지 녹색 경제 수준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 생산 라인과 산업 체제 이런 것들도 저희 친환경적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큰 비전들이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몇십 년이 걸리는 일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다섯 번째, 소득경제 주도 경제 체제는 사실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거시경제 부분에 부분도 있고 다만 우리가 수출 중심에서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것으로 나가야 되고 수출보다는 노동자의 소득과 영세상공인들의 수입들이 보장돼서 그것이 경제의 활력이 되어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1980년대 박현재 선생님의 민족성 이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내수 경제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몇십 년을 외쳤지만 이 경로 의존성 때문에 이 수출 주도 구제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지혜로운 대답들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구호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내수를 강화하자. 저는 구호에 머물고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24페이지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민주도 여기 다 우리 뻔한 얘기죠. 저는 다만 25페이지에서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남북관계가 평화의 두 당사자다. 통일의 양주체다. 유엔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두 개의 국가다. 혈통적으로는 하나의 민족이다. 뭐 이런 복잡한 것 속에서 특성과 법에서 논쟁이 있죠. 인권 문제를 접근하는데 이게 갑자기 김수현 얼굴 보자 아무튼 전문가들이 다 있어서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 특성들을 고려하지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서의 기준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좋은 길은 국가 대 국가의 외교적 기준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정치 혁신은 국가의 추동력이다. 이렇게 제목을 썼더니 어떤 모 의원실에서 열심히 코멘트를 붙이면서 이분이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 얘기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희 진보정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고 그런 건 아니고 원내교수 단체가 왜 문제인지 보통의 국민들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되게 다 아실 테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 다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가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아까 힘의 균형 이런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건 신뢰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 사회적 신뢰가 없이 삼민주의를 이뤄내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회적 신뢰에 대해서는 사회투자국가론적 표현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삼민주의 좌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어떤 신뢰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죠? 노사 간에, 노자 간에, 어떤 뭐 사회 이해관계자들 간에 신뢰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라는 데에 대한 고민이 있죠. 역설적으로 사실은 정치가 바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사회적 신뢰를 쌓는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장 정치야말로 치열한 권력 투쟁이 원래 본인이 벌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참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겠지만 정치가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했던 상생의 정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 정말 이런 것이 새로운 새 정치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러한 고민들을 담고 있었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던지니까 몇 분이 굉장히 옳고 저도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그때 이제 검토위원들을 들을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삼민주의 이런 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삼민주의적 실천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삼민주의란 이론이 완성되기 이전에 어떤 실천을 하느냐, 삼민주의적인 것이 뭐냐라는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투쟁하고 설득하되 투쟁하고 설득하는 것도 병행이 된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대전장이 이런 거죠. 공존을 위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그 정책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손해보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함께 있죠. 또는 특권을 버리면 함께 살 수 있든 어떤 공존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싸울 건 싸우고 설득할 건 설득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적인 참여, 누구로부터 뺏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해야 한다면 함께 할 것을 함께 약속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 정치적 실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요새 몇 가지 주목하는 게 이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 많이 해요. 삼민주의자들께서는 사회연대임금, 연대임금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삼민주의 정책을 상징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당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적 구호는 존재하지만 삼민주의 사회연대 기금이 되려면 대전제가 노와 자가 산업별로 교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별노조의 전환도 지금 뭐 몇 년째 고려를 해서 보겠지만 갔다가 역진하기도 하고 상대인 자본 측이 산별로 교섭할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고 이것이 조직률 70-80%면 방향을 전하면 되지만 10% 있는 상태에서 방향만 전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 사연대 기금 문제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한계기업 문제가 나오죠. 임금 문제를 조정하게 되면 영세기업, 적응력이 떨어진 한계기업들은 도태되게 되면 거기에 노동자들을 재교육해서 재투입하는 선진 분야에 첨단 분야에 재투입하는 시스템 자체가 전혀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연대 기금은 참 상징적인 삼민주의 정책이긴 하지만 우리의 바로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민노총에서 한때 토론이 되었었다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이제 일단 유보되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이 대기업 노조의 이익주의 때문이다라고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너무 시기적으로 빨랐던 것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굉장히 저도 한 2년, 2, 3년 동안 이 문제가 항상 논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같은 경우가 바로 삼민주의적인 것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낸다. 국가도 내고 기업도 내라. 더 많이. 그러면서 보장성을 강화하자라는 문제라든지 어저께 제가 행사를 갔다 왔습니다만 손잡고 그 선배 문제를 함께 거기서 이제 저 처음에 한진인가 KC인가 이 선배만 몇십억씩 100억씩 막 나올 때 지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저걸 같이 갚아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두가 안 나요. 제가 어떻게 느낀 것은 조국 교수가 하니까 저게 이렇게 파장이 크구나. 내가 하자고 했으면 아무도 안 따라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죠? 노동 문제, 쌍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문제를 노동조합과 자본간의 관계가 아니라 노동조합 단위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접근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쌍용 문제를 공지영 씨가 의자놀이라는 것으로 상징화시키면서 이 공감을 많이 얻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선배가암까지 간 거죠. 실업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단지 돈을 모아서 갚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선배가암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문제를 시민의 공동에서 공감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삼민주의자 실천의 어떤 전형 이런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나가는 것. 정당은 정당대로, 노동운동대로, 또 삼민주의 포럼은 삼민주의 포럼대로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우리가 실천적인 토론을 좀 많이 해나가보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40분 됐나요? 사실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아는 분들이고 또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불성실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러저런 문제의식들을 대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함께 공유하시는 것 또는 이견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고요. 편안하게 거침없이 또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또 느끼고 싶은 분들에서 잠깐 또 없으면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좀 분들을 느끼고 싶은 분 잠깐 소개를 좀 하실까요? 아까 다 한 번씩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는 저희 박주 변호사 아까 또 여기 아직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시죠? 저요? 예. 아니 그 옆에. 예, 최재학이라고. 예. 유니 사무를 하셨던 최재학 유니 아니요. 네, 이번에 저 연구소 프로젝트에서 같이 이 한국형 화민주의의 그 예시를 좀 가지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 어떻게 제가 인사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오시니까 점점 부담스러워지네요. 그리고 저 뒤에 저쪽에 좀 늦게 오신 분들 계신데 저기 인사 한번 하시죠. 중랑 당원이별 이하빈입니다. 중랑화 한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강연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은 지금이 8시 20분인데요. 9시 정도까지 마치는 걸로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후에 그 인근의 루프집에서 간단하게 또 전화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작업에 같이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 작업에 같이 안 하신 분들 위주로 좀 질의를 좀 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해주시고 김수현 내 얼굴 보지 마세요. 당연히 내가 질문 안 받을 거니까. 질문은 없습니다. 지적하려고. 지적도 하지 마십시오. 예, 말씀하시죠. 지적은 나중에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질문을 먼저 하고 지적을. 질문부터 먼저 그러니까 질문 있으신 분은 저기 좀. 네. 질문보다 의견 좀 하나 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의당 당명이 지금 얼마 안 됐고요.
가장 지금 현재 실패한 것은 강령 개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표님도 한국형 삼민주의라고 이제 걸었고, 그 삼민주의라는 말 속에는 유럽 쪽에서는 사회주의란 그 단어하고 삼민주의라는 단어가 같이 병행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민주의가 유럽에서는 이제 사회주의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삼민주의를 다시 다른 말로 해석하면 민주적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강령에 좀 담아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 당명 개정 문제는 그 다음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당명 개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 선거도 이거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선거고 그 일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게 저희가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아니 뭐 그거는 당원이 아니신 분들은 모르셔도 그렇지만 당원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미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이것을 기초토론회에서 선거 와중에도 어떤 이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전 당원 및 대의원 토론하고 한편으로는 이 각 분야에 대한 연구 작업을 진행을 해서 강령 개정까지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가을에 강령 개정까지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확정할 겁니다. 저는 강령 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 현재 서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임의로 대표가 혼자나서 강령을 바꾸자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있고 뭐 그렇게 나가게 될 때 그때 그 강령에 어떤 표현이 담길지는 여기 있는 이게 뭐 이러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토론을 위한 문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형식, 이 내용, 이 표현 아마 21세기 한국형 삼민주의라는 표현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고 그것은 당원들이 선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뭐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죠. 아무래도 인기수 회원 뭐 질문하고 싶겠죠. 질문 없어요. 질문 진짜 없다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의견은 얘기할 수 있는데 질문은 없대서.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이 본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예, 질문하십시오. 예. 그래서 실은 전국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나중에 그 문건 결과를 봤는데 되게 공적이었던 게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내세우셨고 실은 거기서 제가 국가비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걸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물론 이제 거기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정책적 성향이나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요. 예. 그들의 뭐라 그래야지 어쨌든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국가비전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들이 아까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점검 직업들이 몇 계신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내는 작업들을 여기에서 할 것인지 실은 그 역할이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1기 국가비전위원회가 있었고요. 2기 국가비전위원회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당내의 여러 가지 의견 그룹의 성향들의 다양성들을 포괄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위원회의 어떤 고민과 성과, 또 하나는 또 정책과 관련됐던 연구소의 고민과 성과를 담는다는 틀로 몇 명이 저 숫자를 기억이 안 나요. 10명 남짓 구성을 해서 14회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가지고 이걸 정리한 건데 거기 있는 14명이 모두가 이 의견에 일치하거나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가비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국가비전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이제 2기를 구성할 텐데 2기는 그거보다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 각 분야별로 경제 분야, 생태 분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노동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 여기서 제기된 것들 중에 검증돼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추가돼야 될 것도 있고 빠져야 될 것도 있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돼야 될 것도 있고 또는 제가 정책처럼 문문으로 써놨는데 말도 안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정리하는 과정들을 올 상반기에 거칠 거예요. 물론 이제 당 연구소한테 제가 주문을 드리려고 하고 연구소가 그 작업을 할 생각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삼민주의 심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바깥의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들어 나갈 거고요.
그것을 좀 다듬은 것을 가지고 가을에 이제 당원 토론 및 대의원 토론을 체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까 그 말씀에다가 붙이면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지금 예, 대형 이게 이제 저도 3인주의 주장하고 해서 이제 다 좋은데 따뜻한 복지국가 해가지고 다 이렇게 좋은데 포괄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은 각 개개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가 이게 어필이 안 되면 사실은 그냥 좋은 거로 끝나가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상품을 하나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뭐 건강보험 하나 이런 거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러니까 좀 딱 요거 하나는 그 무상급식 뭐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어필이 됐듯이 그런 걸 해야지 이게 지금 추상화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뭔가 구체성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힘이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거는 맨날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복지 전문가들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무상급식 같은 게 또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내일 이제 강연을 하려고 그 흔히 박근혜 리더십과 비교되는 게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칠레 바체레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2006년부터 10년까지 4년 동안 칠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도 거의 연임이 안 돼요. 중임은 됩니다. 하나 건너뛰고는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12번까지는 되고 3선이 안 되기 때문에 푸틴이 총리를 빠졌다가 다시 한번 돌아왔죠. 그렇듯이 이 바첼레트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성 대통령이에요. 우리 4년을 뛰고 다시 돼서 이번에 당선돼서 작년 말에 당선돼서 올 초부터 아마 임기가 시작됐거나 될 겁니다. 거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 4년이니까 그것도 무상 보육이에요. 4년 내내 핵심 보육 여러 가지 다 했지만 특히요. 그래서 0세부터 4세까지 우리는 0세부터 5세까지만 무상 보육 책임지고 4년 동안 3,500개의 국립보육 하루에 2.5개, 3.5개인가 무시무시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렇게 밀고 나가더라고요. 지금은 뭐냐면 무상 교육입니다. 대학을 취학기에 대학을 4년 동안 대학을 몇 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40%는 무조건 그 서민 경제적 약자 계층에서 다 충분한다는 식으로 다 교육만 밀고 나가는 그것이 좀 영감이 생기긴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칠레 문화와 같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삼민주의를 대표하는 핵심 정책들을 무엇을 뽑아서 우리가 쭉 밀고 나갈 건지는 어떤 이런 인식들이 보편화되는 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뿐이다. 근데 너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무상급식 같은 거 없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생각을 했다가 아까 바체레트 케이스를 좀 보면서 그래서 좀 단순하게 국정 목표를 집약적으로 성장하는 걸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상보육을 4년 동안 했더니 실제로 4년 만에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보육 문제가 해결되고 굉장히 인상적인 게 내각을 남녀 동수로 5대5로 만들어요. 장관 반은 여성, 반은 남성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겠지만 실제로 4년 만에 그 보육 문제를 그렇게 3,500개를 주다 보니까 이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신문 보니까 오늘 보도 보니까 초저출산국 때문에 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 군데 집중하면 뭐 이런 영감을 얻긴 했는데 그 영감의 기억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런 말씀입니다. 네, 다른 분 질문이나 있으시면 좀 드려요. 아니면 이제 의견이나 제안 있으시면 그런 내용도 같이 네, 이병기 의원님. 예.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진보 운동 진영이 어떤 보편적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안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국민들에게 볼 때는 오랜 시간 후의 일이다. 또 얘기는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힘든 얘기 아니냐 발생하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사회민주주의 등에서 이제 좀 더 국민 쪽으로 접근해가는 그런 흐름을 갖는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냉정하게 지금 현실의 한국 사회의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현재 국민들이 딱 걸려있는 문제에서부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거에
착안한다면 사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돼서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거의 없다. 단지 뭐 이제 임대주택 많이 늘리는 문제나 이런 얘기, 이제 사회적 최약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만 많이 했지. 국민 공통적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새누리나 한나라당 쪽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얘기를 풀어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부동산 문제에 상당히 걸려 있고 또한 뭐랄까 이 개인적 부채의 총량이 1000조를 넘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민은 거기에 상당히 다 걸려 있다는 거죠. 90% 이상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해서 나름대로 일반적인 삶을 살아서 50대, 40대 된 사람들이 이제 뭐 저금해갖고 노후를 대비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라도 한 채 사서 그거 갖고 이제 나중에 살아서 뭐 시집을 보내든 자기가 노후 대책을 하든 이런 관계로 엮여 있다 보니까 부동산과 상당히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차후에 반영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 같은 분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대해서 깊은 이해 없고요. 큰 아이디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금융 문제가 지금 아까 가격치 얘기 금융 문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정부에서도 그래도 부동산 문제에서 통제가 쓰는 게 똑같은 LTV인가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GTI하고 LTV. 그런 발언만 하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이제 농담만 좀 금융 문제에 대한 통제.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대인 금융입니다. 대물 금융이 아니고 그 금융 시스템 기본적으로 한 사람에게에서 집이 2억짜리가 있으면 1,500을 갖다 빌렸었으면 1,500을 갚고 5천만 원을 1,500을 빌렸으면 아니 그러니까 2억을 빚어졌으면 집을 다 팔아도 1억 5천밖에 안 나면 거기서 좀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머지 5천을 내가 내 이름으로 평생 짓고 와야 되는 거죠. 이 경제적인 협력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것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금융 문제, 하우스포 문제도 사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동산 우리가 집을 짓고 공공임대주택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고 부동산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과도한 그 경제적 어떤 부담이 부하가 안 걸리게 하는 문제는 금융 문제와 관련되어서 해야 되고 제가 가장 진보에서 부족한 정책이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여기 써놓은 게 솔직히 이런 수준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토빈세 같은 거 만들어서 투기자본 못 들어오게 하자. 지급준비제도 만들어서 외환 불안 정책을 약화시켜 완화하자. 그리고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인데 저는 제가 이제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금융 부분에 진보적 금융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비어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앞으로 정책위원회와 연구소가 좀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퉁 치고 넘어갑니다. 네, 다른 분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없는 것 같으니까 활성화를 이게 문서가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그 부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재가 없는데 뭐 아마 이제 진보정치 국가 비전 수립의 의의와 기조 혹은 뭐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단락에서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소제목을 이제 그렇게 달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실천한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제일 마지막 단락에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이제 뭐 실현할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뭐 실천을 구체적으로 한 6가지 정도, 7가지 정도로 이제 실천한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오히려 이제 21세기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특징 혹은 이제 문제의식
뭐 이런 거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국가 비전에 이제 당연히 이제 참석을 안 했으니까 이제 제 분야의 그것만 이제 담당 분야의 그것만 이제 의견을 이제 전달했습니다만은 21세기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특징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질문이 들어올 것이 그게 이제 20세기의 사회민주주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나올 거고 그런 뭐 생태주의 이런 것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세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뭐 일국적인 차원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되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같은 경우는 뭐 세계화라든가 뭐 이런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좀 여의치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또 한국형이라고 하면 다른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어찌됐든 뭐 분단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국적 관점을 넘어서 한반도와 세계적 차원의 이제 뭐 대한모색이 요구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이제 큰 단락에서는 오히려 좀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야지 이제 다른 사람들이 21세기 한국형에서 이제 20세기와 다른 특히 이제 한국에서의 그 문제의식 이제 그 부분이 뭐 노동이나 다른 부분은 이제 다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분이고요. 저는 그 부분 또한 완전 문외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담 중간으로 비서실 SI 사무실이 어딨지? 아세요? 어느 나라에 있는지? 사민주의 포럼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갑자기 인터넷 찾아보지 마시니까 이런 거예요. 정의로운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그런 대목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익을 뛰어넘은 세계 차원의 힘으로 했다는 얘기를 했고 뒤에 이제 좀 다른 의미지만 그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평화 체제에 대한 비전들을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보수 진보 다 떠나서 하고 다 비슷한 말은 비슷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그것이 나중에 실천이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실천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작지만 그래서 뭐 무라야마 총리를 꼭 모셔온 건 아닌데 우리네 아다리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삼민당과의 교류도 필요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금융 문제 같은 경우 투기자본에 대한 대응 같은 국제연대가 힘들고 필요하고 뭐 EU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원적 명제로 선언할 수는 있지만 구체의 실천 방식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도 좋은 문제이시고요. 그 부분도 앞으로 삼민주의 포럼에서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프랑크푸르트 맞네. 프랑크푸르트. 제가 플렉스몰에도 알아보라는 것들이 아직도 어디서인지 모르는데 오늘 드디어 확인이 됩니다. 예, 다른 분도 의견이나 질문 잠시 고민하시는 사이에 가장 늦게 오신 저희 그 멀리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조성수 부산시당.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번도 안 하세요? 서울에서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질문들은 어디가 비어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진보적 금융 부분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또 금융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또 연맹 사실 꽤 오래전이었습니다만 위원장 할 때부터 과연 금융의 진보성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습니다. 실제로 금융에서 진보성이 가능할까 이건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되게 풀기가 어려운 숙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들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자체를 그러니까 진보적으로 바꾼다기보다는 일단 사실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삼금융에서 그 진보 금융 네트워크라고 사실 만드는데 그게 제대로 한 두 차례 정도 포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활동이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 현재 거지부지된 그런 상태.
근데 사실 뭐 정의당 차원에서 주문한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서도 뭐 다양한 좀 뭐의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이 금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들을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주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1세기에 대한 그 해석을 이제 어떻게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21세기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사실 현대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현대성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근대와 현대와 그러니까 20세기와 21세기가 뭐 거의 뭐 뉘앙스는 같게 이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썼을 때 왜 또 21세기를 썼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고민들을 다시금 좀 던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숙제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김수현 그 박사가 그 20세기와 21세기 했던 그 차이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국 내에서 했던 그 사회주의, 일국 내에서 했던 그 정책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했던 그 새로운 모습들이라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 문제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대대히 국제화되고 세계화되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나이겠는가라는 고민이 좀 들고 오히려 그 당시 그러니까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였던 그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가 수립했던 것은 이제 그 계급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회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노동이 사실 노동계급이 그 중심 다수를 차지했으니까 뭐 미분화되기도 많이 했겠고 그런 사회의 어떤 변화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21세기 또는 현대에서 했던 이 사회의 모순이라는 것은 단지 노동으로만 환원되지 않은 이 모순들이 갈등과 적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민주주의가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비단 사회민주주의뿐만 아니고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과제랄까요? 숙제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라고 보는 것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회민주주의가 그러니까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나타났던 그런 노동을 하는 지금은 노동을 하는 되지 않은 특히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 자영업자가 하더라도 벌써 700만이 넘어서서 실제로 노동에서 다 이탈된 사람들 사실 자영업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이 연장이긴 하거든요. 예. 이런 다양한 생초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다양한 이 적대들을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현재의 사회민주주의를 좀 구성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또는 저 예전에 고민 수준된 밖에 안 있어서 좀 그렇게 한데 지난번에 그때 회의 때 한번 문제식 정도만 지나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형이라고 했을 때 그럼 뭘 가지고 한국형이니까 한국 사회 가지고 있는 남북의 분단의 조건, 뭐 지정학적인 조건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인가, 뭐 재벌체제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형을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도 가능할 거라 생각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에버트 재단에서 나왔던 것도 보면 높은, 중간, 낮은 이런 형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회주의 더 많은 사회주의 요소가 얼마만큼 더 많으냐. 그러니까 이것은 각국의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이 사회주의 요소라는 것은 얼마만큼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아주 많은 사회주의를 지금 당장에 집어넣기는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고민들은 저는 사실 있고 그러면 이것을 풀어나갈 때 그 경로를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저는 뭐 우리가 선택했던 이 방향을 좀 소중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의. 예. 그러니까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했을 때 그럼 정의가 그러니까 복지국가인데 그냥 좀 정의로운 복지가 이런 게 아니고 그 정의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 이 정의는 각각의 부분에서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될 수 있겠다고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사실 공정이고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갑자기 뭐 재벌 체제 완전히 폐해가지고 막 이것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과제로 설정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실현하려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겨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의 어떤 경우 자체를 그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들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경도라는 것들이 현실 가능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는 사실 이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더 좀 구체화시키고 좀 더 심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그 대표님 출례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가 교육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교육 문제가 해결은 관이상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들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뭐 왜 교육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교육하게 맞서 무상교육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를 주자. 우리의 젊은이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자.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싶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런 전들이 있어서 안 된다. 이건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가면서 좀 국민들한테 좀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좀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표현을 대중적으로 쓰기 좋아하는데 MB 때문에 부족하지 않기 전반선 정의로 쓰는데 오래됐어요. 10년 됐어요. 10년. 그건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15년 됐어요. 그럼요. 요즘 20대들은요 민정당을 몰라요. 많이 됐어요. 저는 사실 그런 이걸 내놨을 때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정의란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당명도 있으니까 결합시키면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제가 그걸 이제 연결시킬 수 없지 않으나 모든 걸 다 정의를 환원시키는 것은 너무 수사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익혀나가는 생각을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말씀 정의당 당명을 찬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썰렁해지겠지만 고백을 하시는 네? 잘 됐나? 고백은 뭐다 선악하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아까 대표님께서 그 교육의 문제를 잠깐 말씀하셔서 실은 개인적으로는 업이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어서 실은 이거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에 사람이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뿌리깊은 교육열은 우리나라에서 실은 사라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사교육에 종사하면서 굉장히 입시 관련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푸시업하고 이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부모로서 보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사교육이 없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지만 이 공교육 자체가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저는 사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 사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까?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교육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걸 전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진짜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수입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로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만약에 아이를 못 내리게 된다면 학원비를 올려야 되고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진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보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당의 교육적인 원론적인 방침은 사교육의 폐지가 맞는데 나는 당원이면서 그리고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는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후의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준비를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너무 원대한 얘기긴 하겠지만 저는 우리 당내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내에 있는 사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 요즘 해봐요. 네, 요즘 해봐요. 당 대표도 사교육을 할 때 먹고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면 정말 사교육으로 이제 그 진보운동을 했던 분들이 결국 선택하시는 게 워낙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교육을 또 뛰어들기로 하고 그 부분에서 그런 모임을 자발적으로 구성해요. 저는 항상 꿈꾸는 게 우리 당내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자기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수치를 얘기하고 부동산 중개업하는 분들은 부동산 중개업하는 이런 모임 좀 됐으면 좋겠다고
옛날부터 꿈꿔왔는데 그 잘 안 되는데 한번 우리 인천적인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표님이 예전에 그 책 모임, 그 교육 모임 만들었던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연구를 좀 확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 저거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교육에서 손짓이 지금 다시 사교육으로 들어갈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여서 예. 우리의 수입은 요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하반기에 그 독서 모임 지원할 때 제가 특별히 빼서 써서 정말 그런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 예. 저는 뭐 여기 삼인주의 포럼에 처음 네. 처음 와봤는데 평균은 안 되지만 평범한 당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민주당의 어떤 특정 그룹에서 이런 문건이 나왔다 그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제가 봤을 때 처음 접해보지만, 그래서 좀 차별성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닌가. 다들 하는 얘기가 그대로 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나 좀 과격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좀 나가더라도 차별성이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을 더 담아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어떤 말씀이십니까? 뭐 되게 이것을 민주당 내의 의원들이 상당수 특별히 이견을 안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제가 국가비전위원회 토론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공부하듯이 뭐 진취적이어야 된다, 더 진보적이어야 한다, 더 근본주의적이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 분들이 그 10몇 명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없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나중에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정책의 조정들이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정책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농업 문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진취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소위 사회당이나 녹색 평론 쪽에서 기본소득제 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기본소득제 말고 그런 뭐 재벌을 완전히 해치해서 3,000개를 만들자 이런 거 말고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면 기본소득제 문제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저 사회당이 옛날에 들고 나와서 저희 은평 지역의 금민 후보 대통령 후보도 하셨지만 나와서 이제 전 국민에게 월급을 딱 이렇게 들어놨을 때 야 저를 먹힐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우리 당 정기석 우리 위원도 그런 주장을 담았지만 농민에게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까지 접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연금 부분을 확대하다 보면 이 기본소득과 만나게 돼 있는 대목들이 아닌가요? 저희 실제 이렇게 들어보시면 뭐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대목들 같은 것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대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별성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3인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그런 말을 썼지만 3인주의를 사회주의나 그 다른 주의와 똑같은 의미의 배타적이고 자기완결적 이념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가치장을 가진 국가 운영 계획과 정치적 실천 전략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들 그리는 국가의 비전은 매우 유사하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대목, 좀 전에 예를 들면 아주 농업 문제를 푸는데 보다 근본적인 접근들, 부동산 문제가 포함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하고 더 레디칼한 정책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뭘 써놓은 감각적으로 좀 더 왼쪽에 좀 이런 컴플렉스는 또 한편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안 그런 척하면서 제가 통합진보당부터 쭉 보면 정책점에서 어떻게든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쪽 이런 일종의 저는 강박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것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3인주의 국가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전반적인 3인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될 때까지 국가가 이제 많은 부분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뒤바꿨는데요. 법이나 제도, 사회 이런 것들도 다 인간이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보 진영이 논담고 있다고 해서 다 의식이 뭐 다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독일 3인당 강령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3인주의 인간관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러이러한 인간, 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인간상을 추구한다, 이러이러한 인간상 대상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 문건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인간 자체가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상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초점을 맞추고
그 후에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한다면 정의당에 이렇게 하나의 일관성 있는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인간관 부분도 좀 추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거 좋은 저가 얘기인데. 저가 대답을 하고. 아, 대표 강연이야 대표 안 강연. 돼요. 다른 포럼 나오는 대표님 안 돼요. 너무 과해요. 제가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말씀. 제가 받았던 가장 감동적이기보다 충격적인 강령이 진보신당 강령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김상봉 선생님 만남 강연. 맞나요? 자유로운 그 진보신당 저는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좀 멋지다는 대목대목 멋지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강령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얼마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인간 뭐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뭐라도 제가 요약을 함부로 못하겠는데 꼭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보지만 인간에 대한 규정분들 저는 뭐 바람직한 인간 형 상에 대한 규정 자체 그 굉장히 일단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논쟁적일 것이다. 라는 문제가 있고 저는 조금 그 대목에서는 자유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된다는 것을 정치 최상위에서 규정하거나 하는 접근 방식과 타당한 것인가? 라는 부분은 저는 고민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김성모 선수는 좀 무지 어렵게 써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나 하는 방법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아니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을지 몰라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다 그럼에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저는 보편적으로 예. 추구할 수 있는 가치들이 분명히 삼인주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언어로 녹여내는 것도 굉장히 당의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저는 그 부분으로 근데 그것을 지금 하는 건 솔직히 힘들었다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지. 인간에 대한 그 개념 규정서부터 바람직한 인간으로부터 쭉 이렇게 나가는 것은 현재 우리의 정의당의 영향도 그렇고 한평 삼인주의 모색을 위한 포럼의 영향도 아주 폭차지 않을까 시간을 갖고 좀 한 가지만 짧게 오늘 힘들다는 얘기만 해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삼민주의나 진보정당 관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노동조합하고 진보정당 관계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되실 때 방문을 민주노총도 하시고 한국노총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후에 어떤 만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아니더라도 노동조합과 관계를 조금은 스킨십을 좀 자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책 협의가 아니라 체육대회를 한번 노동조합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의당과 노동조합이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하나씩 신뢰를 쌓아가는 중이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뭘 말씀드리고 근데 자꾸 보고 차원에서 드리면요. 제가 끝나고 한국노총 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특별한 사안 때문에 원경을 빼놓고는 진보정당의 대표가 한국노총 공식 장소대 방문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 없이 한국노총 위원장님 제 고등학교 선배님.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분이 임기가 끝났어요. 바뀌었습니다. 새로 얼마 전에. 근데 그분이 상당히 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라고 한국노총의 내부에서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사업을 하자라고 이제 정책으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정치연습회에 제가 주문드려도 놨는데 아시다시피 노동정치연습회 담당 간사가 직장을 옮기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원내에서 우리 했지만 그냥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조금은 다르지만 원내대표단이 조만간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물론 이제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리고 좀 민주노총과의 거리도 좀 가까운 분이거든요.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좀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딱 9시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고 싶은 게 계시면 조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대표님한테 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또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철도노조 저거 할 때 이제 유시민 이제 그 당원이 그 토론에 나가지고 그 귀족노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반박을 하면서 이제 1인당 GDP가 2만 불이니까 이제 가구 수로 하면은 한
8천만 원 이상 이제 되니까 뭐 이렇게 6천만 원, 7천만 원밖에 벌면 사실은 그냥 평균이다. 규제가 아니다. 이제 맞벌이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김대호 씨가 나중에 또 신문에 쓴 거 보니까 GDP 계산하는 것도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가계 이제 자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거보다 다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거라 잘못 얘기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 사실관계를 좀 아시는 분이 좀 대답을 좀 사실 하는 거 하고 이제 그게 또 이거 연관시키면 이 중간층 그러니까 우리 사회 중간층이 어딘가에 대한 좀 그런 것들을 아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만나서 얘기할 때 뭐 너는 좀 더 많이 버니까 너는 얼마큼 세금을 더 내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하게 된다. 뭐 너는 뭐 사실은 더 이렇게 세금 더 낼 일도 없다. 뭐 이런 뭔가 좀 그런 사실관계가 좀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일단 뭐 그런 거 좀 누가 좀 네, 누가 예,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그 토론 그 말씀 뒤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희 내에서는 좀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GDP를 이제 인구수대로 나눠버리면 실제로 사회에서 실제 GDP 사회 생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오히려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한 원래 토론 방식인데 노동자 평균 임금과 사실 6천만 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뭐 사실 냉정하게 이제 연봉 기준으로 하면 지금 평균이 이제 2천만 원 후반대까지 나와 있거든요. 2,800에서 3,200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철도 노동자가 많이 받는 건 사실이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공 부분 특히 이제 기간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그 나라의 평균 임금보다 1.8배에서 2배 이상 높은 나라는 3배 이상 높은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업이 중요하고 기술적으로도 안정성이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보장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의 철도 노동자가 특수하게 많이 받는다라고 바라보는 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노동 시간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세계적인 철도 노동자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노동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담도 심한 직종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투박하게 임금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논리로 우리가 좀 평균 대응하는 임금은 그럼 어느 정도 선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 평균 지금 방금 말한 대로 2,800만에서 3,200만 원 이런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데 매년 평균으로 실질적으로 한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라는 것 계산법도 계산 따라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얘기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제 4인 가족의 기준으로 하면 확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철도 노동자들이 많이 받는 건 맞다. 좀 상대적으로. 그러나 이걸 가지고 좀 소위 말하는 이제 기계적으로 나눠서 바라보는 건 그 문제 있는 시각을 접근하는 게 GDP는 사실은 네. 평균 소득이 아니라 재원의 총거래라는 거 네. 경제 규모지 소득과는 사실 원칙적으로 네. 무관한 것이죠.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철도 같은 근속연수를 봐야 되고 도시노동자 평균임금 이것이 이제 실질적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것과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뭐 그냥 우리 국민들은 GDP가 소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본간의 중무시라고 그런 말씀이셨고요. 예, 시간이 조금 초과됐습니다. 여기서 마쳐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5차 사빈포럼 추천 강연 선호선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또 회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